이번에는 도이체방크 시장의 막연한 공포가 사냥감을 찾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은 각국의 이 지도자 및 무슨 뭐 경제 수장부터 해가지고 수장들이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어요. 정치라는 게 어떻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 다수가 괜찮기 위해서 또 다수가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는, 뭐 묶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당신이 희생을 해서 경제를 살려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수장들이 괜찮다 이렇게 진정시킬 때가 진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파산으로 연결됐고,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문제까지, 이게 CDS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신용 디폴트 스왑이죠. 이게 높게 치솟으면 치솟을수록 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대형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근데 원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그림이 지난 1933년에 대공황 때 사람들이 은행으로 와서 내 예금을 찾으려고 이렇게 몰려들었던 때예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 우리들의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이익을 내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뱅크런이라고 하죠. 우리들이 다 예금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죠?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지난 1933년에 대공황으로 은행이 망할 뻔했고요. 1990년대 일본 버블이 붕괴되면서 은행이 망할 뻔했고, 2008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2023년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지금도 뱅크런이 지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이죠. 뱅크런이 나온 은행도 있고, 역사적으로 봤더니 뭔가 공통점이 있죠. 인플레이션이 진행됐고 금리가 올라갔고, 약간 동일한 이런 것들의 느낌이 나는데, 가까운 2008년의 금융위기를 볼게요. 여기 뉴스 보시면은 좀 패드라 그러는데 FRB라고 예전엔 불렀죠. 파산된 MBS, 이걸 국채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MBS는 주택 저당 증권이에요. 담보로 주택을 맡기고 주택을 구입한 이런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내고, 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이 MBS가 거의 반토막 정도 그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는데, 미연준에서 이걸 그냥 원가에 전부 사실상 뭐 돈 더 안 받고 무상으로 국채로 교환을 해주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는 은행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 국민들이 단기 예금을 맡겼더니 그 돈으로 장기 MBS, 이 구조화된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아주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대부분 은행이 파산할 위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2023년 은행 위기도 똑같죠. 국민들이 단기 예금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돈으로 장기 국채, 또 똑같이 뭐 MBS에도 투자를 하고 하면서 정말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해오다가 금리가 인상되고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고, 아직까지 이제 주택 가격은 폭락 안 했는데 좀 이따가 하겠죠. 좀 이따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은행이 파산할 위기에 처한 애들이 생기면서 도이치뱅크까지 위기가 전이된 케이스죠. 그래서 2008년, 2023년 똑같은 이 은행 위기의 본질은 뭐냐? 언제든지 우리들한테 원금을 돌려줘야 될 은행, 그 의무가 있는 이 친구들이 금리 인상, 뭐 주택가격 폭락 이런 거 대비 없이 내 돈을 잘못 투자했던 거죠. 그랬다가 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게 똑같은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도이치뱅크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냐,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바젤3 협정이라 그래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이런 규정을 강화한 이런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망할 위기에 처했다 해도 예금자들의 예금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 한 3가지 정도를 마련해 주는 건데, 보통주 자본, 이게 티어 1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두 번째 거예요. 어디셔널 티어 1. 요게 신종 자본증권, 요거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가 상각 문제가 터져서 요게 도이치뱅크로 넘어온 건데, 요게 있고, 세 번째 티어 2. 이게 바로 예금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은행이 망했어요. 그러면 예금자들은 일단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뭐 주식 발행 자금부터 해가지고 모아둔 돈으로 우선 변제를 해줘라. 이게 티어 1입니다. 이걸로 예금자들의 손실 없게 해라. 이렇게 했고, 이걸로 좀 부족하다. 바젤 3에서. 그래서 AT1, 어디셔널 티어 1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을 해서 은행의 이 자본을 좀 더
보강해서 예금자들을 보호해줘라 하고 있는데, 신종자본증권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사건, 그러니까 트리거가 발동이 되면은 아주 그냥 제로가 됩니다. 상각 처리, 한마디로 휴지가 돼요. 또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자율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은행이 설마 망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투자를 하는 거죠. 대신에 은행이 망하면 니네는 그 손실을 그대로 감내하고 예금자들한테 원금을 보장해줘라. 예, 이게 바로 AT1, Additional Tier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Tier 2라는 거는 최저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 무보증 채권. 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는데 완전 후순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망하면은 일단은 예금자 돈 전부 다 보증해주고 나머지 돈이 있으면은 후순위로 맨 마지막에 나눠 가져라.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바젤 3에서는 은행은 최소한 니네가 돈 장사하려고 그러면은 예금자 보호가 핵심 아니냐. 그래서 티어 1, AT1, 티어 2까지 이렇게 안전막을 쌓아놓고 그래놓고 장사해라. 이게 바젤 3 협정에 명시된 내용이고 은행들이 이걸 지켜가고 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에서 AT1, 아까 설명드린 어디셔널 티어 1 신종 자본증권이 상각 처리됐습니다. 정부 및 타 금융의 지원이 없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할 때, 사실상 뭐 부도 판정을 받았을 때 예금자들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크레딧 스위스에 예금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AT1 투자자들, 니네가 손실을 감내하고 니네 돈으로 예금자 보호를 하겠다 해서 상각 처리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AT1에 투자하는 것들은 이제 기관이라든가 돈 많은 친구들이고, 크레딧 스위스 예금을 맡긴 사람들은 뭐 힘없는 개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손해를 봐야 되냐? 돈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봐라, 이거죠. 상각 조건은 이런데 요건 뭐 굳이 알 필요 없겠죠.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 AT1에 투자했다가 돈을 떼인 기관 투자자들은 환장하는 거죠. 야, 혹시 내가 다른 은행에도 AT1 투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신종자본증권이 쿠폰이 세요. 즉 이자율이 셉니다. 요쪽에가 이제 빨간색, 그러니까 자두색인데 요게 8% 이상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워낙에 이자가 세니까 투자를 해놨는데,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다 상각되는 거 아니냐, 원금 싹 다 날리는 거 아니냐 하면서 빼야 되지 않나,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신종자본증권의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했던 사건이 발생했고, 그런 판국의 신용부도수합 CDS 프리미엄이 쫙 올라가니까, 야, 이거 도이치뱅크에 투자했던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상각되는구나 하면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 이번에 도이치뱅크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뱅크런을 해버리면 잘못하면 도이치뱅크도 망하죠. 자, 그러니까 독일의 올라프 숄츠 수장까지 출동을 합니다. 또 올라프 하면은 또 겨울왕국에 요거 눈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 어쨌든 이분이 출동을 해서 도이체방크는 사업 모델을 완전히 현대화했고 재조직했고 매우 수익성이 높은 은행이다. 제발 뱅크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수장까지 나와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 도이체방크가 안전하냐 따져보면, 바젤 3라고 그랬던 이 감독위원회 애들은 감독 기준 지표라는 걸 개발을 한 거죠. LCR 비율과 NSFR 비율인데, 여러분이 뭐 이런 거 깊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30일간 심각한 은행이 스트레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유동성 자산이 많냐, 요거 뭐 LCR 비율이라고 하는데, 요거 100%만 넘으면 됩니다. 그리고 NSFR 1년 동안 안정적으로 뭐 자산 부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지표를 지들이 평가하겠다 해서 이 두 지표를 만들었고, 요거 100%만 넘으면 뭐 안전하다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도이치뱅크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여기 들어가서 요 규제 보고서 보면은 나오는데, 요쪽에 나옵니다. 바젤 3 감독 기준으로 도이치뱅크는 100%가 넘냐? LCR 비율이 135%, NSFR 비율이 120%. 예, 감독 기준 100% 다 넘습니다. 요 정도만 보면 뭐 안전하다, 요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도이치뱅크가 당장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은 좀 걷어두시길 바란다 하면서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수장이 출동을 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번 유동성 위기의 핵심이 뭐죠? 은행들의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연달아서 터지는 이런 유동성 위기, 즉 금리가 인상이 됐고, 국채부터 해서 MBS부터 해서 지금 조금 이따 설명드릴 부동산 대출까지 지금 금리가 계속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00% 유동성이 어디선가 터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은행들이 분명히 타격을 입을 텐데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CDS가 오르든 뭔가 문제가 생기려고 그러면은 자꾸 돈을 빼니까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한 은행이 또 뭘 잘못했냐? 내 돈, 우리 예금을 받아서 잘못 투자한 건 국채만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미국 주택가격지수인데 연방주택금융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진로우에서 발표하는 거, 케이스슐러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 보면 2022년 중순부터 고점 찍고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뭔가 2008년 금융위기의 그 스멜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MBS도 지금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거부동산만 문제냐? 그럼 상업부동산 가격은 어떠냐? 여기 보라색이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인데 주택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선행해서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뭐 거의 흐름이 같다. 역시나 함께 지금 떨어지고 있다. 고점 찍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8년, 2007년에도 계속 주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MBS의 문제가 터졌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가격이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 우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약 2조 9천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주거용 부동산 대출도 2조 5천억 달러. 요거 두 개 합치면 정말 난리가 날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이제 미국 프라임런 레이트라 그래서 신용도 높은 기업 기준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뭐 대출의 평균이 되는 금리라고 보면 되는데 담보 및 신용도에 따라서 뭐 가산금리가 적용되기도 하죠. 물론 부동산 담보가 있으면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30년 모기지 금리가 한 6.5%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8% 정도 가깝게 평균 대출 기준금리가 됐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 많은 대출에서 대출금리가 8% 가까운데 버틸 수 있을까요? 주택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가 될 만한 건 연체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쉽지만 연체율 자료는 분기별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 4분기까지밖에 자료가 없어요. 근데 4분기까지는 아직 주거용 부동산도 그렇고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고 연체율은 낮습니다. 이번에 1분기 때 어떻게 될지 이걸 봐야 되겠죠. 이게 올라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2008년에도 올라가면서 끝장이 났죠. 이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데 뉴스 보시면은 상업용 부동산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죠. 그래서 은행들은 부실에 대비하고 있다. 웰스파고 같은 애들은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업용 부동산은 위기에 빠져 있고 은행 위기가 이걸 더 악화시킨다. 현재까지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이슈화되고 있고 그렇지 않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이제 다가올 위기, 즉 2008년처럼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끝장인데 이게 앞으로 올해, 내년 가면서 올라가면서 잘못하면 똑같은 위기가 터질 거다. 이걸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은행 위기는 진짜 더 심각하게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를까요? 아닙니다. 더 심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험사부터 증권사, 저축 또는 여신 전문 회사 얘네들까지 부동산 PF는 아시죠? 나중에 건물이 지어질 것 그거를 가정하고 그 들어올 현금 흐름을 가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지급보증,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지급보증이죠. 보증 쓰지 말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 패가 망신하는 거. 근데 지금 애들이 PF와 지급보증, 금융사들, 뭐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업체, 보험사들이 지급보증을 많이 서줬는데 2020년부터 해서 역대급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역시나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부동산 폭락, 난리가 나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 상업, 이렇게 은행, 보험, 여전, 증권, 저축 폭넓게 PF랑 보증을 서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나 가격이 하락하면은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스멜이 딱 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종합주택가격 매매지수가 꺾여서 떨어지고 있고요. 아파트 가격 지수도 급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점점 위기의 뇌관이 커져가는 거죠. PF가 나중에 지어지고 나서 들어올 현금을 보고 하는 건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일단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문제는 그냥
매매라도 돼요. 거래량이라도 터져가지고 그거라도 빠진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살아날 수 있는데, 거래량 보십시오. 전국 종합주택 거래량 보시면 역대급으로 지금 낮아요. 거래도 안 터집니다. 그럼 PF 부실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급보증,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뭐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다 잘못하면 같이 한 방에 골로 가게 생겼다. PF 위기가 터진다는 거죠. 그럼 이거 물건 나온 것들은 다 경매로 넘어가고 주택가격 하락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 위기의 뇌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대출 완화해주면서 지금 가격에서 매수해줄 수 있는 사람들 모집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거래량이라도 좀 터지면서 연착륙이라도 유도해보자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지 않죠. 여기 아파트 거래 월별 거래 지수고 이렇게 낮은 상황이고, 정보광장에 있는 것도 보면은 조금 늘어나다 싶다가 다시 또 늘지 않고 있어요. 자,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장들이 괜찮다 해라 그럴 때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격에 매수해줄 사람들 열심히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딸려 들어가면 잘못하면 끝장나겠죠. 지금 PF 이거 사건 터지면은 가격 하락 더 부채질 될 수 있고 난리가 아닌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괜찮다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의 돈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한 몫을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대출 받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이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뭐 각국 지도자들부터 수장들은 당신의 희생을 원한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 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산 하나 넘었는데 또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은행 국채 가격 하락 위기가 터졌더니 이번엔 신종 자본증권 위기 터지고 앞으로 부동산 대출 위기가 터질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위기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매번 반복됐던 역사라는 거죠. 인플레가 심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왔고 금리가 인하되던 와중에 빨간색의 경기 침체가 터졌습니다. 그럼 다시 경기가 회복됐고 인플레이션이 왔고요. 금리 인상이 됐고 디플레이션이 왔고 금리 인하가 됐고 경기 침체가 됐고, 이 그림 계속 보여드리죠.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인하되던 와중에 경기 침체, 인상되고 인하되던 와중에 침체,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이번에도 또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자,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 그리고 지금은 침체가 오기 직전 이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리액션을 제대로 하죠. 한 달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고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속한 종목,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죠.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